오늘은 역사 속에서 시대를 바꾼 스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일제강점기 시대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스파이.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패권 쟁탈 시기, 바둑 하나로 백제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구려를 승리로 이끈 스파이, 바로 도림 스님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뜻을 세우자 백제와 신라는 위협을 느끼고 낮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서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북쪽, 북위 쪽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위는 이미 고구려 장수왕 때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백제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를 기회로 삼고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전에 미리 백제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에 보내게 됩니다. 이 도림은 장수왕을 찾아와 스스로 첩자가 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스님이라면 누구에게나 의심을 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도림은 애국심이 높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첩자로는 제격이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쫓기는 것처럼 꾸며 백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림은 장기와 바둑을 매우 좋아하던 백제 계로왕을 찾아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워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왕에게 바둑의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했죠. 실제 계로왕이 바둑을 두니 도림은 아주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주며 무척 신뢰하게 됩니다. 계로왕이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한 도림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사방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백제를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성곽과 궁궐이 수리할 때가 많고 볼품이 없으니 성곽과 궁전을 다시 지어 백제가 번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백제를 두려워하고 받들고자 할 것입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말에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 큰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성을 다시 쌓고 화려한 궁과 누각을 지었고 강을 따라 길고 커다란 둑을 쌓게 됐죠. 이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되고 백성들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한 왕족 중심의 정치에 귀족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 것이죠. 결국 도림의 한마디에 백제 전체가 위태위태해진 것입니다. 도림은 기회를 틈타 고구려에 돌아가 이러한 상황을 장수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장수왕은 군대 약 3만여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백제의 왕 계로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고구려는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거점이자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바로 채타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 북방 영토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여진족과 극심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북쪽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죠. 이 압록강 부근에서 여진족은 세력을 늘리며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이 지켜야 할 곳은 넓었고 병사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즉, 여진족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몸소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채타민을 파견하게 되죠. 이들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선 근처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아닐지 그의 동태를 살피는 것. 두 번째, 여진족의 본거지로 깊숙하게 침입하여 여진족의 상황을 정탐하는 것. 채타민은 조선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의 본거지인 파저강 일대까지 진출해 동태를 살폈죠. 1433년 압록강 건너 산속에 20여 명의 채타민이 모였는데 이 중 3명이 음식과 술을 들고 마을로 내려가 여진족에게
비록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 터를 잡았으니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어명과 함께 친히 내려준 선물이 있다며 음식과 술을 주게 됩니다. 이에 여진족은 경계를 풀고 술판을 벌이게 되었죠. 여진족이 술에 취하자 채타민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원과 무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처에 잠복해 있던 나머지 채타민들도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두었죠. 마을을 벗어난 채타민들은 잠복해 있던 군인들과 합류해 조선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보고에 따라 조선군은 일정을 변경해 여진족을 공격했고 결국 토벌에 성공하게 됩니다. 채타민은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타민의 활약으로 조선이 여진족의 침략을 막고 국경선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의 활동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밀정들이 존재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밀정,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간도 15만 원 사건이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조선은행 함경도 회령지점 직원이 전홍섭에게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일본이 철도부설 자금 약 15만 원을 회령지점에서 북간도 용정 지점으로 이송한다라는 정보였죠. 그 당시 소총 한 자루와 탄환 100발이 30원 정도 하던 때였고요. 기관총 한 문이 보통 200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즉 1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북로군정서군과 같은 부대 9개를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북한도 비밀결사 조직인 철혈광복단은 이 정보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920년 1월 4일 윤준희, 최봉설, 임국정 등 철혈광복단원은 현금 수송대를 기다렸다가 이를 습격, 총 15만 원의 거금을 탈취한 거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거사에 성공한 이후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으로 넘어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무기를 구입하자. 두 번째, 연해주 동부산간 지역 수청의 사관학교를 건립하자. 세 번째, 신안촌 내부에 신문 발간과 도서 출판을 위한 사무소 건물을 구매하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기 구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임국정이었는데요. 임국정은 러시아어를 잘 아는 어민석을 찾아가 무기 구입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어민섭의 중개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사령부 무기고 책임자인 몰린 대위한테 부탁해서 소총 1,000자루, 탄약 100상자, 기관총 10문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1월 31일 밤 약속된 무기를 실어 수송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약금까지 건넸었죠. 하지만 하루 전인 1월 30일 밤 일본군 헌병대 1개 소대 병력과 러시아 경찰관 2명이 이들의 숙소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때 담장을 넘어 겨우 탈출한 최봉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약 13만 원도 일본이 다 회수해 갔죠. 이들의 근거지가 발각된 이유, 바로 밀정의 밀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최재형의 조카이자 안중근의 의형제로 알려진 어민섭이었습니다. 어민섭은 누구인가? 그는 안중근의 가장 친한 동지로 안중근과 함께 연해주 의병 중심의 단체인 동의회 소속으로 1908년 여름 국내 진공작전 때에는 최선봉에 서서 두만강을 건너 진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 자치기관인 권업회 그 간부로 활동할 정도로 당시 신임을 받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이랬던 어민섭은 과연 언제부터 밀정 활동을 했을까요? 일본 총영사관의 기밀 문서를 보면 어민섭은 재작년 11월경 본 영사관에 출두하여 첩보자로서 고용해달라고 청원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908년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일본에 직접 찾아가 첩보자로 고용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한 것이었죠. 당시 밀정이 되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대가, 즉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 총사령관은 밀정에게 하루 1원 50전씩 지불했고 1개월치는 45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시기 회령경찰서 순사 나가모토가 받은 월급은 30원이었죠. 월 수입이 오히려 경찰관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미섭은 거물이었고 공로를 여러 번 세웠기 때문에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죠. 안타깝게도 간도 15만 원 사건은 밀정 때문에 실패한 일로 돌아가 버렸지만 세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스파이, 밀정 때문에 성공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약 1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 해안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병력은 1만여 명에 불과했었죠. 이들은 상륙 지점과는 거리가 먼 프랑스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곳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동하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다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상륙작전 이틀 뒤에 도착한 이 전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다른 지역으로 상륙하기 위한 기만작전이며 연합군이 조만간 파드칼레로 상륙할 것이 확실하다. 이 전문을 믿은 독일 수뇌부들이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첩보는 과연 누가 보낸 것일까요? 바로 영국과 독일의 이중 스파이로 활약했던 푸열이라는 사람입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의 정보기관 MI5는 영국 내 활동하는 독일 스파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색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은 많은 독일의 스파이들을 색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색출해낸 스파이를 감금시키거나 처형하지 않고 이들을 포섭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된 것이 바로 더블 크로스 작전이었죠. 포섭된 이중 간첩들은 거짓과 사실을 교묘히 섞어 잘못된 정보를 독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영국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안 푸열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태생인 후안 푸열 가르시아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마라고 부르며 파시즘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드리드의 영국 대사관에 가서 나를 스파이로 채용해주면 나치 독일에 대한 첩보 활동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는 비웃으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이에 푸열은 독일 스파이 신분으로 영국에 접근하기 위해 독일 나치에게 협력을 약속하게 됩니다.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과 암호명, 스파이 장비 일체를 지원하며 공식 스파이로 채용했죠.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영국에 가서 영국의 정보를 보내와라 라고 하지만 푸열은 영국에 가지 않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국 지도, 관광 안내, 책자, 잡지 등을 보며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 이 영국에 대한 첩보를 적어서 독일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자 독일은 영국의 세부 지형과 동향이 낱낱이 보고된 푸열의 보고서를 믿게 됩니다. 최고인데? 라고 하면서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푸열은 항상 영국 측 스파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정보기관 MI5에 접근하여 암호명 가르보라는 비밀 코드를 받고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틀 뒤인 1944년 6월 8일 첩보를 보낸 것이 바로 푸열이었습니다. 푸열의 이중 간첩 활동을 통해 결국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전세는 급속히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 히틀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 자결을 하게 되고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 역사를 바꾼 스파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거기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역사의 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